예, 이제 단백질 특강 시작할게요. 단백질은 뭘로 이루어지나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단위 자체는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서 단백질이 된다. 그러면은 아미노산의 성분을 한번 보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C, H, O는 대부분 고정이죠.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질소가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일부는 황이 들어있어요. 아미노산 모든 아미노산에 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모든 아미노산에 다 들어가는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해요. 그리고 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테인 등등 해서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단백질을 공부하려면 아미노산을 알아야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한번 배워볼게요. 전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을 AA라고 쓸게요. 아미노 애시드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미노산은요, 구조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아마 거의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 한쪽이 있고 한쪽에는 카르복실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아미노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알기인데 이게 아미노산마다 다 달라서요. 이 R이라는 곳에 붙은 게 다 달라서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미노산 종류마다 다름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는요, 이 수소까지요. 이렇게 세 개는 다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에 따라서 이게 아미노산 종류가 다르다고 했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성질을 결정하는 애요. 성질 결정. 그리고 그 교수님이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체 환경의 pH가 있죠. 7.8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pH 7.8 정도에서 카르복실기는 COO- 형태로 존재하고요. 아미노기는 수소 하나 붙어서 이렇게 존재해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 항상 이렇게 전하를 띄게 돼 있어요, 몸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알기의 성질에 따라서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산성이나 염기성이냐 이런 게 정해지는데 이거는 아마 일반 생물학에서는 암기하실 필요는 아마 없을 거고요. 일단 비극성은 이제 다 써드릴게요. 글리신, 알라닌, 발린, 류신, 아이소루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그다음에 트립토판, 프롤린. 이렇게가 비극성 아미노산이에요. 되게 많죠. 이제 극성 아미노산. 극성 아미노산이라는 거는요, 부분적 전하를 띈다는 거지 완전히 플러스다, 완전히 마이너스다 이건 아니란 소리예요. 델타 플러스 월, 델타 마이너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또 보시면 세린, 트레오린, 시스테인, 티로신,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하를 띄는 거예요. 전하를 띄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러면 저희가 산성이라 그랬는데 염기성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면 산성이죠. 그러면 플러스는 뭐겠어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산성 종류는 아스파라트산, 그다음에 글루탐산. 이게 다고요. 염기성은요, 리신, 아르기닌, 그다음에 히스티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개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만약에 외우실 분은요, 글, 알, 발, 류, 이거는 뭐 제가 아이소라고 썼는데 이거를 이소류신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소류신. 그래서 글, 알, 발, 류, 이, 매, 페, 트, 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글, 알, 발, 류, 이메, 페, 트, 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극성은 이제 세트, 시티, 아글. 그 다음에 산성은 똑같이 아글이에요. 그 다음에 염기성 리, 아, 히 이렇게요. 그래서 뭐 특징을 보면요, 비극성인 애들은 그냥 뭐 알기에 전혀 분극도 안 일어나고 그냥 얌전히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극성부터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부분적인 전하를 띠겠다, 그냥 그 정도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네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알기에서.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메티오닌이랑 시스테인, 얘네가 이제 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메티오닌이랑 시스테인은 황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S, 이게 황이죠. 황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다음에요, 세린이랑 트레오닌은 알코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얘도 OH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벤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벤젠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애 있죠.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게 페닐알라닌, 그다음에 티로신이에요. 실제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페닐알라닌은 그냥 이렇게 벤젠골이 딱 하나 붙은 거고요. 티로신은 페닐알라닌 이쪽 부분에 파라 위치라고 하죠. 네, 뭐 지금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여기에 OH, 여기에 수산기가 붙은 얘가 티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벤젠 작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pH라고 쓰면 이게 벤젠 작용기 이름이에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스파라긴이랑 글루타민이라고 있죠, 극성에. 여기서 산성 형태로 바뀌면 아스파라트산 되는 거예요. 아스파라긴이 산성 형태가 되면 아스파라트산이 되는 거고, 글루타민이 산성 형태가 되면 글루탐산이 되는 거라 구조적으로 되게 유사해요, 얘네 둘이서.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골이에요. 예, 고리가 두 개면 트립토판이에요. 이 프롤린 같은 경우에는 예, 아미노산 기본 구조에서 예, 아미노기 하나 있었죠. 예, 아미노기랑 알기랑 이렇게 한 번에 고리를 형성하는 구조가 프롤린이에요. 예, 그냥 그런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외우실 거면요. 예, 그래서 그 정도고 이제 펩타이드 결합. 예,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COOH 기단이랑 아미노 그룹이 이렇게 뭐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 빠지면서 예, 축합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 탈수 축합이라 그랬죠. 예, 탈수 축합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 색깔 이 부분이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 뭐 펩티드라고도 해요. 네, 이렇게 탈수 축합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미노산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고 알기에 COOH 부분이랑요 어떤 또 다른 알기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 이거 이렇게 세 개였잖아요. 있을 때 뭐 어떤 또 다른 아미노산이 와요. 예,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아미노산의 알기끼리는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기는 그 펩타이드 결합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달려있던 애들만 펩타이드 결합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왼쪽 아미노산 여기에 이제 COH가 있는데 예, 얘가 오른쪽에 있는 이 아미노산이랑 결합을 하고 싶다, 펩타이드 결합을요. 그러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아미노기 부분이랑 이렇게 탈수 축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탈수 축합을 하면은 이제 예,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을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뭐 계속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된다 쳐요.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을 건데 자, 어디 한쪽에는 NH2 예, 아미노기가 항상 남을 거고 또 반대쪽에는 카르복실기가 분명히 남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남을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특징적으로 우리가 한쪽에 N이 있는 이 아미노산이 있는 이쪽 말단 부분을 우리가 N 말단이라고 할 거예요. 예. 항상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오른쪽 이제 카르복실기가 있죠. 여기 이제 C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쪽 말단을 C 말단이라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 비대칭성이다. 예. 예, 아미노산이 이렇게 계속 붙어서 일자로 나열이 되면은 이거는 대칭적이진 않다. N말단이랑 C말단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거를 가르치는데 뭐 사실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가르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잘 걸으면서 지금 책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할 게 많진 않네요. 그래서 단백질 입체 구조를 공부할 건데 여지껏 봤지만은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이게 결합을 하는 거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합들을 각각 펩타이드 결합이라 했고, 그리고 어딘가에는 항상 말단에 N 말단이 있으면은 다른 한쪽에는 꼭 C 말단이 생기고, N 말단은 결국에 아미노기인 거고 C 말단은 카르복실기인 거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 아미노산을 이제 여러 개 갖다 붙였어.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가 되는데 이게 그럼 단백질이야? 라고 하면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지 그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입체 구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효소가 있을 거고요. 효소도 단백질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몸 안에 있는 대부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효소, 뭐 호르몬, 항체, 등등등 있을 텐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하는 단백질들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항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생겼어. 이게 다 일자야. 그러면은 모양을 어디 수용체에 인식을 해야 될 텐데 다 똑같이 생겼으면은 뭐 예를 들어 얘는 착한 애요. 얘는 나쁜 애요. 그러면은 착한 애는 와가지고 그냥 뭐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쁜 애랑 똑같으니까 나쁜 애도 착한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나쁜 애는 나쁜 일 해야 되잖아요. 착한 애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겨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착한 일을 하는 뭐 단백질은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꼬여요. 착한 애는. 나쁜 애는 막 이런 식으로 꼬여요. 그러면은 어떤 수용체에서 예를 들어 뭐 이 수용체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착한 애만 받는 수용체예요. 그러면은 나쁜 애는 여기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 착한 애는 여기에 잘 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수용한다고 하고 이런 거를 특이적 결합이라고 해요. 특이적 결합. 특이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 입체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고, 짝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그래서 엄청 복잡하게 생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요 입체 구조가 뭐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1차 구조는 보시면 얘는 그냥 아미노산 서열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위에 그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리니어하게 그냥 아미노산이 붙기만 한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붙기만 한 거. 이게 1차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거는 결국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달라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차 구조가 결국엔 대부분을 다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2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접히기 시작해요. 이제 어떻게 접히냐? 뭐 알파 나선 구조로 겹친다. 아니면은 베타 병풍 구조로 접힌다. 이렇게요.
그래서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면은 좀 알아듣기 힘들 테니까 그냥 이거는 말리는 거예요. 예, 베타 병풍은 뭐냐면 쌓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알파 나선이나 베타 병풍이요. 이게 뭐 결국에는 1차 구조에서 수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합하고 남은 이 수소요. 이게 이제 수소 결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누군가랑 여기 있는 누군가랑 수소 결합이 가능해.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접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수소 결합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차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펩타이드 결합 안에 있는 수소, 펩타이드 결합 내의 수소가 수소 결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2차 구조예요. 그다음에 3차 구조는 접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알기 있잖아요, 알기. 이렇게 있고 여기 N C 여기 수소 이렇게 있었고 여기 알기 있었죠? 이게 아미노산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며요. 이제 얘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상호작용. 알기 상호작용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종류는 알기의 수소 결합도 있겠죠. 이거는 2차 구조랑 다르죠. 2차 구조는 뭐였어요? 무슨 수소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에 있는 수소였죠. 수소 결합. 이거였는데 알기 상호작용에 대한 수소 결합은 이거는 알기에 있는 수소 결합이에요. 알기에 있는. 이제 이거는 극성 아미노산일 때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온 결합은요? 이온 결합도 가능하죠. 이건 뭐예요? 양전하랑 음전하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소수성 상호작용도 있겠죠. 소수성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무극성 아미노산끼리 이렇게 소수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다가 쓴 거는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약한 결합이죠. 근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황화 결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 첫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이황화 결합이 뭐예요? 공유 결합이었죠. 공유 결합의 종류였죠.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테인 인터페이스면요, 그 황이 있다 그랬지. 얘는 이제 황을 가지고 있는데 SH 얘가 여러분들 그 작용기 공부하셨을 때 썰파일드기를 가지고 있는 애요. 얘가 썰파일드기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황이랑 황끼리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 결합을 이황화 결합이라 하고 이건 상호작용이 아니라 실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결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4차 구조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3차 구조를 하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3차 구조를 하게 되면은 아미노산 줄기가요 이런 식으로 엄청 막 이렇게 지 멋대로 꼬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꼬여요. 이런 식으로 꼬이는데 이 각각이 다 3차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각각이 다 3차 구조인데 이 3차 구조들이 또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3차 구조가 엄청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좀 지멋대로 이렇게 만약에 모였다. 이렇게 여러 개가 3차 구조 여러 개를 모였다. 이걸 갖다 4차 구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차 구조라는 건 별게 없는 게 3차 구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붙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3차 구조끼리 붙을 수 있느냐, 무슨 힘이냐 그게 라고 하면은 이것도 알기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알기 상호작용에 의해서 알기 상호작용에 의해서 3차 구조에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알기 상호작용은 다 똑같죠. 따지고 보면 수소결합 똑같고 알기 상호작용은 다 똑같죠. 이온 결합도 있고 소수성 상호작용도 있고 이황 결합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은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미노산이 되게 여러 개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얘가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를 갖다가 일단 1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차 구조를 통해서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이 되는 거죠.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어떻게 접힐지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리거나 쌓이거나 이렇게 된다. 그거는 펩타이드 안에 있는 수소 결합 때문이라고 했고 펩타이드 안에 있는 수소 결합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알기에 있는 수소랑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리거나 쌓이는 이런 상황을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차 구조는 뭐냐 알기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기가 각각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알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붙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이황화 결합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약한 결합인데 이황화 결합은 공유 결합이니까 강한 결합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3차 구조끼리 알기 상호작용으로 여러 개가 붙어서 좀 덩어리가 커진다. 그게 4차 구조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나올까 봐서 질병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나는 모양 요즘 책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겸형이라고도 하죠. 겸형 적혈구 빈혈증 이런 병이 있어요. 이게 아미노산 서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좀 얘기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서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걸 알면 그럼 얘는 몇 차 구조가 고장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유전 정보랑 관련된 거는 1차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뭐 단백질 1차 구조가 고장 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자세히 적어드리면 1차 아미노산이 서열이 변화해요. 그러면요, 뭐 이제 적혈구 안에 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뭐 있고 이러거든요. 뭐 근데 그거는 지금 알 필요 없고요. 헤모글로빈을 HB로 쓰면요, 이게 3차 구조가 바뀌겠죠. 왜 그럴까요? 아미노산 서열이 변했으니까 뭐 2차 구조도 안 바뀔 거라는 보장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차 구조는 굳이 바뀔 필요 없죠. 왜 그럴까요? 2차 구조는 펩타이드 내 수소 수소 결합이죠. 근데 여러분들 펩타이드 내 수소 결합은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미노산 서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이거는 모든 펩타이드 결합에 다 있는 거죠. 이 모양 자체가. 그래서 2차 구조에는 지장이 딱히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미노산 서열이 변했다. 아미노산 서열이 뭐 예를 들어 여기는 R1이에요. 얘는 R2고 얘가 R3여야 돼. 근데요,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뭐 2번이랑 3번 자리가 바뀌었어. R3고 얘가 R2가 돼요. 뭐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는 알기끼리 2번이랑 3번 알기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뭐랄까요? 이걸로 할게요. 알기 1번이랑 2번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쳐요. 근데 이제 뭐 서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러면요, 누가 더 많이 꺾이나요? 제가 봤을 때 아랫게 더 많이 꺾일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지금 뭐 누가 많이 꺾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두 개가 서로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죠.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뭐예요? 입체 구조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고장 나는 건가요? 아미노산 서열이 돌연변이 생겨서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어버리는 마당에 뭐 알기끼리 상호작용이 달라졌어.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이거는 3차 구조가 문제인 거죠. 왜요? 왜 3차 구조죠? 하나의 아미노산 줄기에서 하나의 아미노산 줄기에서 이 안에서 뭐 알기끼리 상호작용한다. 뭐 이거는 누구의 영향이랬어요? 3차 구조 영향이랬죠. 4차 구조 영향은 왜 아니에요? 4차 구조는 여기 이렇게 뭐 같은 줄기에 있는 알기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또 다른 아미노산 줄기랑 뭐 이렇게 뭐 3차 구조끼리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알기가 있어. 얘도 알기가 있어.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면 이건 4차 구조의 영향이죠. 하지만 같은 줄기에 있는 알기끼리의 상호작용은 이거는 3차 구조라는 거예요. 3차 구조 영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2차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2차는 어차피 왜냐면 이게 서열이 바뀐다 해도 뭐 여기 예를 들어 수소가 있어. 펩타이드 내 수소가 뭐 여기 있다 쳐볼게요. 뭐 이수소나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자리가 바뀌었어.
그런다고 해서 뭐 얘네 둘이 수소 결합 못 하나요? 예, 할 수 있죠. 뭐 이 수소가 다른 수소는 아니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수소가 다 박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2차 우주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겸용 적혈구 빈혈증은 아미노산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아미노산 서열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려서 2차 구조가 뭐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1차 아미노산 서열이 일단 변화를 했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접히는 과정에서 헤모글로빈의 3차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3차 구조가 변해버리니까 잘못 꺾여버린 거죠. 원래는 뭐 정상이라면 뭐 적혈구 자체가 이렇게 좀 쟁반처럼 생겨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나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단백질 잘못 꼬여서 그래요. 이게 단백질이 잘못 꼬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단백질 변성이 되면 뭐 또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회복 단백질이 변성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하지만 1차 구조가 멀쩡하면 뭐 단백질 암만 변성이 돼도 회복이 되는 거죠. 1차 구조가 뭐길래요? 야, 아미노산 여기 펩타이드 잘 하고 있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단백질이 왜 변성되나요? 뭐 보통 뭐 수소 결합이나 되게 약한 결합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거 뭐 이제 좀 열 주면은 변성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좀 자세히 써보면은 이게 뭐 변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뭐 그런 약한 상호작용들이 풀어진다는 소리니까 입체 구조가 뭐 변한다. 입체 구조가 변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뭐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안 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왜 변성되느냐? 변성 원인. 당연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뭐 pH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뭐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을 억제하는 거예요. 예, 유기용매 처리도 되죠. 이게 뭐예요? 무극성 용매요. 무극성 용매 이런 거 처리하면요, 얘가 소수성 상호작용을 절단하겠죠. 상호작용.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8장에 제가 이거 다 설명해드렸고 이제 제가 1단원부터 계속 했던 말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환원제 환원제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베타 메캅토 메탄올 막 이런 애들은 보통 막 이제 이황화 결합 자르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왜 환원제인가요? 이거죠. 뭐 예를 들어 이게 이황화 결합이면 뭐 이게 다시 SH와 SH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 과정에서 수소를 첨가해 주니까요. 수소를 첨가해 주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환원제라고 불리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팁으로 적고 가면요. 제가 화학과라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산화와 환원이라는 게요. 산소 입장이 있고 뭐 수소 입장이 있어요. 예, 산화를 한다는 건 산소가 결합을 하면요. 결합을 하면 산화라고 하고요. 산소랑 수소의 작용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 수소가 해리하면 산화예요. 해리가 뭐예요? 내놓는다, 결합을 끊는다 이런 얘기. 수소가 튀어나온다. 이게 해리의 개념이고요. 환원은요? 반대로 산소가 해리하면 그럼 환원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수소가 결합하면 네, 환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소 넣었으니까 이제 환원을 시켜주는 아이다. 그래서 환원제예요. 네. 이거요. 그래서 이제 변성한다. 뭐 이거는 아무튼 뭐 비정상적이다. 뭐 열을 주거나 pH가 제정신은 아니다. 그러면은 뭐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을 끊겠죠. 뭐 극성과 관련된 거니까요. 극성과 관련된 거니까 열이나 pH가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 이런 것도 다 극성이랑 관련된 거니까 예, 이렇게 같은 비슷한 것끼리 비슷한 성질끼리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유기용매는 무극성이니까 예, 무극성 상호작용을 저해해 주는 거고 뭐 이런 식이죠. 환원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강하다는 이황화 결합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아무튼 여기까지가 변성이고, 이제 회복은요. 예, 변성됐으면 이제 회복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이면은 무조건 뭐 아무튼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1차 구조만 멀쩡하면 돼요. 1차 구조 멀쩡하면은 뭐 예를 들어 pH가 바뀌었고 열이 뭐 너무 세가지고 끊어졌건 뭐 어쨌건 간에 다시 그 조건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요 다시 지알아서 붙어요. 그건 이제 자발적이라고 그러죠. 재접힘, 이거는 자발적이다. 예를 들어 막 가열로 끓어놨어. 그럼 이게 열 식혀주면요 지알아서 붙는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변성 원인을 제거해준다. 예, 이 그 소리예요. 예,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담당하는 또 다른 단백질이 있어요. 막 열에 엄청 강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런 종류를 갖다가 샤페로닌이라고요. 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막 요리하다가 손을 뒤었어요. 겁나 뜨겁죠. 그래서 물집 터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우리 손가락도 뭐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샤페로닌 이런 애들처럼 회복을 담당해주는 아이가 없었어. 그러면은 우린 손가락을 잘라야 되죠. 그래서 샤페로닌 얘의 기능이 뭐냐면 변성 단백질을 격리시키는 공간이에요. 네,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부터, 변성 원인으로부터 격리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통이 있어요. 이런 통에다가 싹 뚜껑 열어가지고 고장난 놈 여기로 들어와, 그런 다음에 이 뚜껑 팍 닫아버리는 거죠. 예. 이게 약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샤페론이라는 건 이거는 열 충격 단백질이라 그래서
얘가 샤페로니는 뭐 아무튼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변성 단백질로부터 격리하는 이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샤페론이라는 거는 그런 열 충격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용어를 굳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샤페론이래. 그게 뭔데? 라고 하면은 다른 단백질을 보호하는 단백질이에요. 예. 예. 어떤 뭐 단백질이 고장 나면은 그 담아두는 통이라는 소리죠, 그게. 예. 담아두는 통도 근데 단백질로 돼 있는 거래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게 샤페론의 개념인 거고요. 열 충격 단백질도 보죠. 이거를 뭐 HSP라 쓰나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고온이면은 예, 증가해요 하는 단백질들, 예, 이런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ATP 쓰고요. 예,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 ATP 써요. 이게 되는 겁니다.